중국이 갑자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역사학자 리밍저우 교수가 자국의 침략사를 폭로한 충격적인 강의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고조선 침략부터 병자호란까지 중국의 과오를 정면으로 다루자 중국 정부의 즉각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당국은 리밍저우 교수를 국가 이익을 훼손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발표로 시작돼서 국가적 위기와 충격으로 비화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압박,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망명까지 긴장감이 펼쳐집니다. 시작에 앞서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이징 대학 리밍저우 교수입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역사학과와 정치 외교학을 연구하고 중국 역사학의 권위자로 30년간 강단에 섰지만 그날 강의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강의실은 500명이 넘는 학생들로 가득 찼고 그날의 주제는 명청시대 동아시아 관계사였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회피해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계속했어요. 병자호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침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학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또 어떤 학생들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1636년 청나라 군대는 조선을 침략했고 조선의 왕 인조는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리라고 가르쳐왔지만 이는 한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은 잔혹한 침략이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채나오 학생의 간부였죠. 교수님, 그건 애국적이지 않은 발언입니다.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입니다. 이어서 저는 PPT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삼전도비의 사진과 번역문이 있었어요. 이 비석은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조선인들의 굴욕과 고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제 인생도 달라질 거라는 것을. 한국은 침략 속에서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들은 힘이 약했지만 정신은 강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에서 배워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 정말 우리가 침략자였나요? 저는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쓰지만 진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과오를 인정할 때 비로소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강의실을 나오면서 동료 교수 왕리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쳤소? 리밍저우. 지금 뭘 한 건지 알기나 해요? 당신 강의 내용이 벌써 인터넷에 퍼지고 있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진실이었어요. 그날 밤 교수실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애국자는 침묵하고 매국노는 말한다.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캠퍼스는 순식간에 냉랭한 분위기로 변했고 예전에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도 이제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은 더 이상 공손한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대신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죠. 교수실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빨간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리밍저우 교수에게 경고합니다. 즉시 모든 발언을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경고문이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명백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을 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동료 교수 리웨이가 들어왔어요. 리밍저우, 대체 무슨 생각이었소? 당신 강의 내용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소. 공안부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리웨이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첸하오라는 학생이 당신을 공안에 신고했어요. 그는 학생의 간부이면서 청년 당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큰 위험에 처해 있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첸하오는 제 강의 중에 일어나 항의했던 바로 그 학생이었어요. 리웨이, 나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우리가 학자로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누가 말하겠소? 리웨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오. 특히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말이오. 조심하시오, 친구. 그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는 평소와 같이 활기찼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오후에 대학 본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학과장 장민과 당위원회 비서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리밍저우 교수, 당신의 강의 내용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역사관을 주입하고 국가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장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때 제 친구였지만 지금은 권위 있는 관리자로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대학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을 교수직에서 정직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강의와 학술 활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 대학에서 가르쳐 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장민, 내가 말한 것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오. 병자호란이 침략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책에도 나와 있지 않소? 장민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리밍저우,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오. 그리고 그 해석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맞지 않소. 당신은 학자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소. 건물을 나오면서 갑자기 주변이 적막해졌습니다. 예전에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들은 이제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학생들도 수군거리며 피했어요. 저는 순간 외로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즐겨 찾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려 했지만 주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오늘은 자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빈 테이블이 여러 개 있었는데 말이죠. 그날 밤 아내 릴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말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진실을 말한 대가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저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더 깊은 연구에 몰두했어요. 서재에 틀어박혀 역사 기록들을 하나둘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병자호란, 간도 문제까지. 중국과 한반도의 역사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죠. 릴린, 여기 봐요.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침략한 기록이에요. 기원전 108년의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벌이라고 가르쳐왔지만 사실은 명백한 침략이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이미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수 없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밤마다 저는 고대 문헌과 역사서를 뒤적이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를 침공한 살수대첩, 당나라 태종이 안시성에서 패배한 기록, 그리고 병자호란의 참상까지.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의 만행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서 실록에는 당시 살육당한 백성들과 끌려간 여성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범죄였어. 책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하루는 제 옛 제자 중 한 명인 리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학교에서는 모두가 교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운 내용과 일치하거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말을 믿어주는군요. 리쥔, 고마워.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나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어. 리쥔은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이에요. 교수님 연구에 도움이 될 겁니다. USB에는 한국 측 역사 기록과 학술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간도 문제에 관한 자료는 매우 상세했어요. 간도는 본래 조선의 영토였으나 청나라와 일본의 밀약으로 빼앗긴 땅이라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밤새 자료를 검토하며 논문을 작성했어요. 중국의 과오 역사적 진실과 미래의 화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들은 침략 속에서도 순수한 문화를 지킨 위대한 민족이다. 한국인들의 민족성에 대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침략과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왔어요.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보존된 위대한 문화유산이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발표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그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저는 논문을 해외 학술지와 인터넷 포럼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잠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내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하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어요. 한국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제국주의 침략자일 뿐이죠. 진정한 화해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를 준비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지만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실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아보니 대학 행정실이었습니다. 리밍저우 교수님, 즉시 총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안입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기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총장실에 도착하자 낯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육부 관리, 다른 두 명은 공안부 요원으로 보였어요. 총장 천웨이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리밍저우 교수, 당신의 해외 학술지, 기고문이 국가 안보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안부 요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국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통신과 활동이 감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학술적 견해를 밝혔을 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죠? 교육부 관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강의 녹취록과 논문 전문입니다. 고조선, 고구려, 병자호란에 대한 당신의 주장은 우리 역사관의 심각한 도전이며 외국 세력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한 내용입니다. 총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리밍저우, 대학은 당신을 보호할 수 없소. 당신은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감시가 시작된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릴린이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인터넷에 당신 사진과 개인정보가 다 퍼졌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매국노라고 부르며 협박 댓글을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을 확인해보니 애국주의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신상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었고 국가 배신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죠.
누군가는 제 집 주소까지 공개하며 애국자들의 방문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릴린, 당신과 아이들은 당신 부모님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당분간은 안전할 테니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함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 창문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돌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습니다. 매국노는 죽어라. 다음 날 아침,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웃들도 더 이상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 교수 왕메이가 비밀리에 연락해왔습니다. 리밍저우, 당신 상황이 심각해요. 당국이 당신을 외국 세력과 연계된 위험인물로 지정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족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제 가족까지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딸 밍밍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저를 무시해요. 선생님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모두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딸을 꼭 안아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만났던 김 교수였어요. 리밍저우 교수님,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창밖으로 여전히 서성이는 감시원들을 보며 저는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할 자유도 가족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결심은 더 굳어졌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여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연구자료가 담긴 USB. 가족사진 한 장을 넣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릴린, 나는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당신과 아이들은 일단 당신 부모님 집에서 지내다가 내가 안전하게 정착하면 함께 오는 게 좋겠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건.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에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요. 중국 정부는 내가 말한 진실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학술 교류로 알게 된 외교관 박상훈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 선생,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문의 자유를 위해 한국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박상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상황이 매우 복잡하군요.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대사관으로 오십시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두 명의 남자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리밍저우 교수님,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안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지금 약속이 있습니다. 출국 금지 명령을 받으신 분이 대사관을 방문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행동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저를 검은 차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은 압수되었고 저는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공안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여러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왜 한국 대사관에 갔는지,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 어떤 문서를 전달하려 했는지.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단지 학술적 교류를 위해 방문한 것뿐입니다. 어떤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았어요. 조사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당신의 논문은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측에 유리한 역사 해석을 제공한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풀려났지만 24시간 감시 하에 있을 것이며 베이징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릴린이 걱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쩌면 좋죠? 이제 우리는 정말 갇힌 거예요? 며칠 후 한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리 교수님,
저는 한국의 인권 변호사 이진우입니다. 김 교수님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는 홍콩을 통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홍콩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릴린, 내가 안전하게 도착하면 연락할게요. 그때 당신과 아이들도 올 수 있게 준비할 거예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게요. 어두운 새벽, 저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감시의 눈을 피해 작은 골목길로 빠져나가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를 탔어요. 운전자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이진우 변호사의 지인이었습니다. 교수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차역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기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베이징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도시, 가족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위험이 된 곳이었죠. 가슴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홍콩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입국장에는 김 교수와 이진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리밍저우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김 교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곳은 중국이 수백 년 동안 침략했던 땅이자 이제는 제가 피난처로 삼은 곳이었죠. 우선은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환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언론인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밍저우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베이징 대학 교수라고 해야겠군요. 작은 웃음이 일었지만 곧 진지한 분위기가 강당을 감쌌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중국에서 말하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고조선의 멸망부터 병자호란, 그리고 간도 문제까지. 중국이 한반도에 저지른 모든 과오에 대해서요. 2시간 동안 저는 제가 연구한 모든 자료를 펼쳐보였습니다. 한나라의 고조선 침략,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침공, 청나라의 병자호란, 그리고 근대의 간도 문제까지. 강연이 끝났을 때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질의응답 시간, 한 학생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이 저의 강연을 다뤘습니다. 중국 교수, 역사적 진실을 위해 망명을 선택하다. 중국의 양심, 한국에서 찾은 자유와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그랬죠. 하지만 진정한 강대국은 약자를 존중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국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중국에도 이런 양심적인 학자가 있다니 감동이다. 리밍저우 교수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같은 댓글이 가득했어요. 한 주가 지난 후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저는 한국의 학생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교훈이자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고려대학교 강연에서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리 교수님, 중국의 역사 왜곡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교육은 애국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중국의 위대함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동북공정은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였죠. 연세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는 정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나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독자적인 문화적 성취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한글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지방 변형으로 축소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제가 느낀 한국의 인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수천 년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민족이죠. 특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 외세의 압력 속에서도 보존된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중국 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만끽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한 달이 되던 날, 저는 아내 릴린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녀와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계속된 감시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소식이 중국에서도 큰 화제예요. 정부는 당신을 반역자로 규정했고 모든 논문과 저서가 대학 도서관에서 사라졌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릴린,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당신과 아이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을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중국에서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여정, 진실을 위한 싸움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우 변호사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리 교수님, 내일 삼전도비를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병자호란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죠. 삼전도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한 장소에 세워진 비석이었죠. 중국인으로서 그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무거운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가보고 싶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삼전도비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원 안에 있는 비석 앞에 서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어요. 이 비석은 1637년 청나라의 요구로 세워진 것으로 조선의 굴욕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조용히 서서 묵념했습니다. 그때 어떤 노인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중국에서 온 리밍저우 교수님이죠?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노인은 85세의 손영배 씨였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을 겪은 세대였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병자호란 때 당한 굴욕에서 시작됐다고요. 하지만 당신 같은 중국인이 이곳에 와서 그 역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입니다. 손영배 노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날 오후 KBS 특별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저와 함께 삼전도비를 방문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마음속 깊은 생각을 나눴어요. 이 비석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상처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왕은 이곳에서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저는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계속했습니다. 이 굴욕 속에서도 한국은 자신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냈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의 영토를 차지했지만 조선의 마음은 빼앗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대함입니다. 다큐멘터리는 며칠 후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제가 삼전도비 앞에서 한 말이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이 굴욕 속에서도 문화와 정신을 지킨 한국은 위대하다. 방송 이후 제게는 전국의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었어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강연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지 마세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혜입니다. 한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중국은 왜 계속 역사를 왜곡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강대국은 종종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는 데서 옵니다.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병자호란의 참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저지른 만행, 끌려간 여성들과 아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참혹한 현실을 전했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부모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죠. 이것이 우리가, 아니, 중국이 저지른 일입니다. 학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간도는 원래 우리 땅인가요? 이 질문에 저는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했습니다. 간도는 본래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1909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 협약으로 불법적으로 빼앗긴 땅이죠. 당시 조선은 이미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를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병자호란 당시 끌려갔던 조선인의 후손을 만났어요.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제 선조는 병자호란 때 중국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00년이 지나서야 저희 가족은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제 선조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정말 중국과 한국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순수함을 증명하는 일은 제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석 달이 되던 날, 아침 신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저의 국적을 박탈했다는 기사였어요. 국가안보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로 리밍저우의 중국 국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는 중국 공안부의 발표였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들이 제 임시 거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어요. 리 교수님, 중국 정부의 국적 박탈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국적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제가 말한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번 조치는 제가 말한 내용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도 함께요. 이 발언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의 양심, 한국인 되다, 진실을 선택한 학자의 새로운 조국과 같은 제목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였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지지 서명이 모였고 여러 시민단체가 저의 한국 귀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저에게 특별 초빙 교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관계학 강좌를 맡게 된 것이죠. 첫 강의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미래의 화해를 모색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중국에서는 정말 한국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나요? 이 질문에 솔직히 답했습니다. 중국 역사 교육에서 한국은 거의 주변부에 불과합니다. 고조선은 중국 변방의 소국으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가르칩니다. 병자호란은 조선 정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나라의 위대한 승리로 서술되죠.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학생이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의 역사 왜곡에 맞서서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분노하기보다 더 많이 공부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세요. 중국의 모든 사람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제 가족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릴리는 매일같이 감시를 받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어요. 마침내 저는 국제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족의 한국 입국을 추진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 가족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1년 만에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왔군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내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했고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귀화 신청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쓴 책 진실을 말하다 중국과 한국의 숨겨진 역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었어요. 중국에서는 이 책이 금서가 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비밀리에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저를 역사 왜곡자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비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저를 매국노, 서구 세력의 앞잡이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제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귀화가 승인된 날, 저는 국회에 초청받아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국적을 받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실과 정의의 편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역사적 화해는 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이 진실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연설을 마치자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데 그녀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중국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강의 물결처럼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역사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진실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나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화해의 다리를 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을 떠난 그날,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조국, 진실을 존중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증명했다.